그 30억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2배로 불려드릴게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살아줄 줄 알았던 제 아들이 입에 담은 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박상훈, 제 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의 옆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한 며느리, 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둘은 마치 이미 모든 걸 짝이라도 한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 나이에 그 돈 갖고 계셔봤자 뭐 하시려고요. 제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내 아들 맞나 싶었죠. 너희 속셈, 이제 다 알겠다. 2번 말 안 하마.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 전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꾹 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상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그래. 후회 안 해. 내가 후회해야 할 건 지금까지 너희를 믿은 거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렸고 아들은 말없이 짐짓 분노를 참는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 올해 68이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 지금껏 말로는 다 못할 세월을 살아왔고 묵묵히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 대사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제 아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얘기를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게 벌어진 이 일들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와 같은 어머니가 이 세상에 더는 상처받지 않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철수가 퇴근 후 집에 오는 날은 저에게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흐리멍덩했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에 들어서며 식탁 위에 놓인 소주병을 움켜쥐더니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정면으로 노려보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왜 항상 날 무시하냐?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마치 제 온몸을 집어삼킬 듯 강했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제게 다가왔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건 불에 기름 붓는 일이란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날 술병 파편이 제 다리에 박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박철수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 그날 밤 저는 혼자서 119에 전화를 걸었고 피를 흘린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파편을 꺼내고 다리를 꿰맸습니다. 마취가 퍼지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은 남편의 싸늘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폭언, 폭행, 외도, 무시. 그의 삶에는 저를 위한 공간이 단 한 뼘도 없었고 저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애쓰며 살았죠. 결혼 전 박철수는 다정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결혼 몇 해 만에 변했습니다. 퇴근길마다 술에 취해 귀가했고 옷차림이 점점 멀끔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거울 앞에서 향수를 뿌리던 그의 모습은 제가 아는 박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입고 온 셔츠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죠. 붉은 흔적, 그것은 저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어디서 온 거야? 그는 태연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야, 회사 사람들끼리. 하지만 그 웃음 속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전 깨달았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여기에 없다는 걸.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와 보낸 세월은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가두고 조롱하고 외롭게 했습니다. 그에게 맞서기엔 저는 너무도 외로웠고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니, 박상우는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자랐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를 마주했던 그 아이의 눈빛, 겁에 질린 채 방문을 잠그던 아들의 뒷모습. 그때 저는 다짐했었죠. 이 아이만은 저런 어른이 되지 않도록 키우겠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제게 유산을 넘기라고 합니다.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낸 저에게 계산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남편 박철수가 집에 들어선 그 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처럼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긴 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이 소매, 심지어는 가슴팍까지 도무지 무시할 수 없는 선명한 붉은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란 듯이 일부러 새겨놓은 듯 도드라지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그때 처음 실감했죠. 이게 뭐야? 박철수는 처음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셔츠를 가리키자 시큰둥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 사람들 장난이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말이 더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게 장난이라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묻은 건데? 그는 대답 대신 셔츠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휘청거리며 욕조로 들어가 물을 틀더군요. 그 셔츠는 바닥에 그대로 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셔츠를 바라보며 멍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 이후 박철수의 태도는 더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는 듣는 둥 마는 둥. 한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며칠씩 지나는 일도 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건 그에게 더 이상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존재 자체를 무시했죠. 그리고 아이, 우리 아들 상훈이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취해 고함을 지르면 상훈은 문틈 사이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도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었죠. 제가 울며 다리를 싸매고 있을 때도 상훈은 조용히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아이도 견디는 법을 배워버렸던 겁니다. 그날도 박철수는 연락 없이 늦었습니다. 자정을 넘겼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늘 맞았습니다. 새벽 4시 전화벨 소리가 거실을 가득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냉정하고 차가웠죠. 응급실입니다. 보호자 되시죠? 박철수 씨께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위중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응급 상황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머리 손상이 너무 큽니다. 수술은 진행하겠지만 장담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걸 미워했지만 그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은 무겁고 잔혹했습니다. 결국 수술은 끝내 실패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박철수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욕하던 그 장면이 아니라 산소호흡기에 둘러싸인 채 말없이 누워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사람들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조문객들은 슬픔을 나누었지만
제 아들 박상우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정사진 앞에서도 상복을 입고도 차갑게 무표정하게 그저 형식적인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기계 같았고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한 조문객이 상훈에게 말을 걸었죠.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많이 슬프지? 상훈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상훈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조차 그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훈이 아버지를 미워했다는 것을. 그 미움은 너무 오래, 너무 깊숙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보였던 무표정함이 단순한 미움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계산된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리고 유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박상훈과 최유진 부부는 다시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혼집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의 귀환이 단순한 사정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첫인상부터 낯설었습니다. 며느리 최유진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긴 생머리, 딱 떨어지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쉽게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었고 그 적막함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은 아침마다 방에서 늦게 나오고 식사는 늘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거실에는 항상 배달 용기가 쌓였고 냉장고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간단하게라도 요리해 줄게. 같이 해보자.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요리는 안 맞아요. 배달이 더 편하거든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마음이 식어버리는 듯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일은 저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상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훈아, 유진이가 좀 불편한가 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상훈은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스타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공간이 아닌 듯 느껴졌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그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던 중 최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에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말투는 부드럽지만 뜻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킨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조상을 기리는 전통이 중요하단다. 한 번쯤은 함께 해주면 고맙겠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제사 같은 전통엔 동의하지 않아요. 결국 제사상엔 저 혼자 앉게 됐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상훈과 유진은 문을 닫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은 단지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결핍, 공감의 부재, 그리고 다가올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감이 깊어질수록 상훈은 이상하리만치 다정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건 없어요? 말만 하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과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매끄럽고 공손했지만 눈빛은 자주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박상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냉기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유산, 아직은 생각 안 해봤다. 제 대답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뭐 투자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냥 엄마 힘들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꿀처럼 끈적했고 마음
어딘가를 불쾌하게 찔렀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없던 그 얼굴, 무표정한 채 조문객을 맞이하던 그 아이의 차가운 태도, 그것이 슬픔이 아닌 계산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며느리 최유진은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투자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님 유산 일부라도 굴리면 분명 더 불려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엔 철저한 계획과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이 맞는 걸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상훈이가 내 행복이 아닌 내 재산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 유산. 그 단어가 처음엔 그저 현실적인 단어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저에게 있어 가장 차가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훈과 유진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침묵 하나까지도 모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30억을 들고 있는 자산가였던 걸까요? 그날은 명절을 앞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전 부치며 허리를 굽히고 있었죠. 기름 냄새에 손끝은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제 귀를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으로 투자 좀 해보는 게 어떠세요? 박상훈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 최유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굴려드릴게요.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다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제 속에서도 무언가가 튀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우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최유진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을 유지한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만 좀 해라. 제발. 너희들 짐 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말에 상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너희가 날 사람 취급은 하긴 했냐? 나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론 유산만 노리고 있었지. 그 눈빛, 말투 다 봤다. 너희가 가족이냐? 최유진은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고 저는 손을 떨며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 너희가 내 집에서 더 머무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이젠 역겹다. 방 안에 들어가던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옷을 넣고 하나하나 말없이 정리하는 그 모습.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들이오고 있었지만 집 안 공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상우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말없이, 단 한마디도 없이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맙단 말 한마디 못 듣고 살아왔지만 오늘로 끝이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거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문이 닫히고 발걸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주저앉아 거실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내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 집안이 고요했고 냉장고를 열면 식탁엔 제가 만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차츰 그 고요가 편안함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훈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그날은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요.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고 몇 번이고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락은 점점 더 자주,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유진도 같이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찾아뵈도 괜찮을까요? 차가웠던 그 말투는 감정을 담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다시 유산 얘기를 꺼낼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어느 날 조용히 커피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마 전 들은 얘긴데요. 혹시 어머님이 재혼하신다면 유산이 제3자에게도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보는 그녀의 얼굴에서 저는 노골적인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돈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저희도 미래가 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더는 아무 의심도 필요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산표 위에서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재혼은 리스크, 저는 현금 자산,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걸까? 내가 믿었던 가족이 내 행복을 방해하려 한다면 그게 정말 가족일까? 그 글귀를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명절을 앞두고 다시 집에 찾아온 상훈과 유진.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일 좀 먹어라. 이렇게 모이니 오랜만이네. 상훈과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집어들었고 저는 그 틈을 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아, 엄마 요즘 동네 주민센터에서 정원 교육 프로그램 다니는 거 알지?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났어. 상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어떤 분이신데요? 참 따뜻하고 다정하셔. 이야기 나누면 마음이 편해져. 나도 사람인지라 외롭기도 하니까.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좋잖니? 순간 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재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다. 요즘은 다들 혼자보다 둘이 낫다잖니? 그 말이 떨어지자 상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유진도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에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를 싫어했던 것도 너잖아. 내가 새 인연 만나는 게 그렇게 죄냐? 그건, 그거고 이건 다르죠. 가족이잖아요. 엄마, 가족을 생각하셔야죠.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남편의 방에 상훈을 재워주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훈과 유진의 방 안에서 희미한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혼하면 골치 아파져. 유산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 재산 우리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런 꼴 못 봐.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덜컥거렸습니다. 숨을 멈춘 채 저는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막아야 돼. 이번 명절에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가 너무 커.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의 반대는 감정도 도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우리 가족에는 제 행복도 제 외로움도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상훈과 유진을 거실 중앙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말했습니다. 어젯밤 너희들 이야기 들었다. 그 순간 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가 왜 내 재혼을 그렇게 반대한 건지 이제야 정확히 알겠다. 침묵. 그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행복을 걱정한 게 아니야. 그저 그 재산이 너희 손에 들어오지 못할까봐 그랬던 거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상훈이 급히 말을 꺼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결정했다. 재혼을 하든 안 하든 너희에게는 유산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그 말에 상훈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왜 그랬는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유진도 나지막이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도 삶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완전히 내치는 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극단적이야. 그럼 너희가 나를 몰래 뒤에서 욕하고 내 삶을 재산으로 계산한 건 뭐니? 내가 지금 후회하는 건 너희를 지금까지 믿었다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속지 않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상우는 분노를 억누르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짐 챙겨라. 오늘 당장 나가. 이 집, 이 인생에서 너희는 이제 끝이다. 그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작은 가방에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제야 의자에 앉아 무너졌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상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짜 저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봄이 되자 정원에는 새싹이 돋고 나무 가지마다 연두빛 잎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한편에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병국 씨였습니다. 우리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년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엔 같은 조였다는 이유로 몇 마디 말을 나눴고 그 다음엔 같은 모종을 심는다는 이유로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국 씨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자주 웃으세요. 혼자 계시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 말이 어쩐지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박혔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 2회 정원에서 만나 꽃과 풀을 가꾸었고 그 사이사이 함께 나눈 커피 한 잔, 도시락 반찬 하나에도 작은 설렘과 위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국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꼭 혼인신고가 아니어도 좋고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를 함께 보내는 거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국 씨, 미안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김영자, 그 자체로 살고 싶어요. 병국 씨는 제 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우린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옆에 있어주는 사이로 남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이라는 틀을 벗어난 진짜 동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손을 잡지는 않지만 늘 곁에 있고 매일 같이 밥을 먹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따뜻하게 안부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죠. 그게 무슨 관계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누구의 그늘 아래도 아닌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이제 조용한 저녁이면
거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자주 바라봅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은 어느덧 낯익은 친구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조차도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안. 예전에는 이 침묵이 너무 무섭고 외로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지켜주는 안정이자 자유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예전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박철수가 소리치던 밤들, 아이를 끌어안고 문을 잠그며 울던 저녁들, 식탁에 앉아 아무 대꾸도 없이 밥만 먹던 가족들.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부서뜨릴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마저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훈이, 내 아들,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아이, 그 아이가 결국 저를 돈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흉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아버지의 분노 속에서 자란 아이, 어머니의 고통을 보며 자란 아이, 그 아이는 따뜻한 감정을 배울 기회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숨쉬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에 끌려가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챙기며 살아갑니다. 이병국 씨와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정원일. 햇살 좋은 날 작은 텃밭에 앉아 피어난 꽃을 바라보는 시간. 가끔 라디오를 켜고 손뜨개를 하며 흘리는 미소 하나. 누가 보기엔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은 하루들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가족이 전부였던 시절. 저는 저를 항상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모두가 밥을 먹고 모두가 자리를 정리한 뒤에야 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이제는 제가 먼저 앉고, 제가 먼저 웃고, 제가 먼저 저를 사랑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모든 걸 가족에게 내어주고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나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따뜻한 감정으로 또 다른 인생의 조각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